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과정, 결과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공부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러시아가 먼저 전쟁에서 이탈하고 그 다음에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제 독일이 서부 전선에 집중을 했지만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러시아 혁명의 키워드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결과 나오게 된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기나 뭐 소련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먼저 딱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 러시아 혁명을 이해를 하려면은 주요 키워드인 사회주의, 눈 너무 빨가 정신없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려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역사적인 지식을 좀 총동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러시아 혁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차근차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조금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유럽 중세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유럽의 중세 같은 경우에 메인 세력은 바로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기사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영주들이 각각의 장원을 다스리고 그 장원에 살고 있는 농노들을 이제 지배를 했었다.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각 지역별로 장원과 영주들이 있고 영주는 그 자기네 동네에 살고 있는 농노를 지배하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쯤엔 어떻게 되냐? 농민 말고 이제 유럽에도 도시들이 생기게 되면서 새롭게 시민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들만 중세 봉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주들은 뭐 귀족으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 과정에서 왕이 점점 더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절대 왕정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다? 기존의 특권 세력이었던 왕이랑 귀족들이 여전히 농민이랑 시민들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근대로 넘어갔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작았던 시민 세력들이 점점 더 커져. 기억나지? 그죠? 시민 세력들이 점점 더 힘이 커지게 되고 기존의 구국 귀족들의 힘은 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강하진 않습니다. 뭐 왕은 그대로 있다고 치고요. 자, 그런데 시민의 세력이 아무리 커지고 시민이 아무리 많아지고 시민이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시민이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여전히 왕이랑 귀족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 신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프랑스 혁명할 때 공부를 했었던 앙시앙 레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른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했죠. 자,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제3신분, 시민들이죠. 제3신분은 특권 계층이었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여전히 업고 다녀야 돼요. 뒷받침해야만 하는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순을 참지 못했던 시민들이 아니 이런 불공평 우리는 견딜 수 없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었죠. 기억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자유주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을 하냐? 어, 왕이랑 귀족들 너희들이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을 하냐? 우리의 자유, 우리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하고 싶다. 우리도 같은 국민이지 않느냐? 뭐 시민혁명 과정에서 이제 뭐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되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계약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 자유를 억압하냐?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이 없는 공화제, 혹은 뭐 왕도 헌법을 따라야 하는 입헌군주제, 혹은 국민들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의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 뭐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자유주의 통해서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시민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끝났으면은 원래 시민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사회가 근대가 희망적으로 갔을 때
뭐 옛날 귀족, 왕은 없어져야겠죠. 뭐 특권 이런 것도 좀 없어지니까 왕이 있더라도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고 농민, 그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시민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모두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위에 있는 놈들이 아래에 있는 놈들을 지배하는 이런 거 없이 다 같이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법적으로 규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각자가 자기의 대표들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모습의 사회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 게 자유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자유주의가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았다는 거야. 이 시기에 근대 시기에 또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의 자유주의 세상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또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산업혁명 이런 거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근대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흘러갑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현실적으로는 이 모양 잘 봐. 이런 모양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얘네가 이렇게 나뉩니다. 뭘 기준으로 나뉘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분으로 나눴을 거야. 법적으로 규정된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이렇게 나눴을 거야. 혹은 뭐 영주와 농노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뭘 기준으로 나누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을 가졌냐, 못 가졌냐. 공장,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본가가 되고요. 자본이 없는 사람은 노동자가 됩니다. 이렇게 두 계층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두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변했다는 거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근대에서 일어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런 상하 관계는 법적이거나 신분적인 지배 관계가 아니야. 우리 옛날에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고 혹은 왕이랑 귀족들이 농민과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 관계랑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많이 타파가 되었어. 많이 깨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적인 상황에서 발생된 경제적인 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적으로 냅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누구는 자본을 조금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힘에 의한 불평등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까놓고 보니까. 우리가 시민혁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까보고 보니까 자유가 있는 건 좋긴 한데 법적으로는 평등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지배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 이거 여전히 불평등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의회 만들고 뭐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나 국가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 여전히 자본가들 중심으로 여전히 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서 위에 있는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자, 사회주의의 개념을 간단하게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자본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주의 통해서 의회 만들고 입헌군주제 공화제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 자유를 지켜준다는 명목 하에 자본가들을 지키기 위한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들의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국민 대부분 노동자인데 90% 이상의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인물들이 공장이랑 대토지 같은 생산 수단들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수단들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서 공동으로 생산해야 된다. 모두를 위해서 동시에 같이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생산,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역사가 길고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주의란 이렇고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본가를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혁명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앞에 우리 중세 때부터 다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주의 혁명의 개념을 익혔다면은 러시아 혁명을 공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19세기 말에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전제적인 군주의 지배가 무너졌습니다. 뭐 영국,
입헌군 주제죠. 미국 왕이 없죠. 프랑스 왕복을 잘랐죠. 그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 오늘의 주인공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황제 독재 체제가 유행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 러시아 말로 짜르라고 합니다. 차르. 짜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화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숫자가 뒤늦게 증가를 하게 되고 발전하지 못한 산업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삶의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역시 러시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00년대쯤에는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의 삶 그리고 짜르 독재다 보니까 다른 서유럽 국가랑 다르게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달라고 하는 비폭력 시위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주요 도시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시위에 대해서 삶을 개선해달라. 정치적 자유도 보장해달라. 우리도 서유럽처럼 뭔가 좀 의회 같은 것도 설립하고 뭐 공화제나 입헌군주제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우리의 의견도 좀 반영해달라. 그리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차르 황제 친위대가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05년의 피해 일요일 사건이야.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르의 친위대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 2세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신 제가 앞으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에도 입법권을 가진 의회 두마, 러시아 말입니다. 의회를 설치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문제는 황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이런 짜르 체제에 대한 분노가 점점 쌓였던 거야. 그게 10년 넘게 압축되고 쌓입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살기 좋을 때 터질까 어려울 때 터질까 얘들아. 당연히 살기 어려울 때 터질 겁니다. 그 불만이 터지는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인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니.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지? 자, 1914년에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세르비아가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이랑 싸우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싸우는데 잘 못 싸웠어.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지고 전쟁도 지고 막 너무 힘든 거야. 이래서 이러한 와중에 사람들이 전쟁 멈췄으면 좋겠다. 차르 물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을 멈추자, 짜르는 몰아내라, 짜르 꺼져라 라고 하는 봉기, 반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차르는 이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지만 예전에 노동자들과 농민의 비폭력 시위에까지 총격을 가했던 옛날의 군대가 아니야. 자, 이제 군인들도 이 상황이 뭔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걸 깨달은 거야. 이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들 역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에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대표자들 회의, 러시아에서는 대표자 회의를 소비에트라고 부릅니다. 소비에트를 구성을 하고요.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짜르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정부였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은 총 2단계 혁명입니다. 첫 번째 혁명 단계였던 3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짜르를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짜르를 몰아냈으니까 이 이후에 러시아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아니겠죠. 뭔가 뒤에도 스토리가 있겠지. 자,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짜르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 3월 혁명이 완전한 혁명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3월 혁명으로 차르가 물러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자유주의자들과 온건파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도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조금 강경한 계열의 급진파 사회주의자와 조금 부들부들한 스타일의 온건파 사회주의자. 급격한 개혁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온건파 사회주의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 당시에 짜르를 몰아내고 전쟁을 멈추자고 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은 당연히 멈추는 거고 짜르를 몰아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노동자랑 농민을 위한 개혁을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차르를 몰아내자, 차르 체제를 바꾸자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자유주의자랑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째, 전쟁 끝내지 않아요. 전쟁 끝내겠다고 3월혁명 일으킨 거 아니었나? 전쟁 안 끝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유주의자, 아까 우리 초반에 자유주의 공부했는데 이 자유주의자 중에는 자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자본가, 쉽게 그냥 공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이 공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게 좋을까? 전쟁을 멈추는 게 좋을까? 전쟁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공장에서 뭘 찍어내면 돼? 무기 찍어내면 되잖아. 돈을 막대하게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금방 중지할 줄 알았는데 3월혁명 끝나는데 전쟁을 중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그런 사회 개혁 역시 사회 개혁 정책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3월혁명을 일으킬 때 여기서 막 와 전쟁 중지 짜릿하도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짜르만 물러나면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에서 전쟁도 멈춰주고 개혁도 막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의 불만,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게 누구냐?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사회주의자 레닌입니다. 자, 레닌은 3월혁명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당시 임시정부의 자유주의자와 온건파들 위주로는 우리가 진짜 원했던 혁명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혁명은 무엇이냐? 전쟁도 끝내고 급진적인 개혁도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레닌은 당시에 자기를 따랐던 볼셰비키, 또 러시아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급진파 사회주의자를 의미하는 말이야. 볼셰비키는. 기존에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사람이 온건파라면 레닌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좀 급진적인 친구들. 자, 볼셰비키 급진파 사회주의자들을 이끌고서 11월 혁명이라고 하는 두 번째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3월 혁명으로 세웠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요. 다시 이제 노동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에트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제 새롭게 혁명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러시아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개념들은 뭐 영국에서도 시작되었고 프랑스에도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위한 칼 마르크스는 독일인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많은 역사적인 사회주의 흐름이 있었지만 사회주의가 한 국가 전체를 장악을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웠던 경우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국가 전체를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러시아가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부터 레닌은 급진파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볼셰비키들을 중심으로 11월 혁명을 통해서 한 번 더 혁명을 통했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눈치챘겠죠? 자, 그럼 레닌은 전쟁을 멈추지 않고 급진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겠니? 우리가 레닌의 정책 5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겠? 당연히 그저 전쟁을 중단을 해야 될 겁니다. 독일과 강한 조약을 맺고 전쟁을 일단 중단을 합니다. 자, 당시 러시아에서 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레닌의 모습입니다. 레닌이고요. 당시 뭐 왕이랑 귀족 같은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자본가 이런 사람들 소련에 필요 없다 이러면서 러시아에서 확 몰아내버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레닌의 모습입니다. 정책 5가지 볼게. 자, 전쟁을 먼저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닌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러시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 기본 자체가 어떠한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계급적인 개념이잖아. 노동자랑 자본가로 세상을 나눠서 보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는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누구나 다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에만 멈춰있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좀 더 해외로 뻗어나가길 바랬어. 그래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빨간 색깔 글자네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공산주의 기구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그런 나라들의 공산주의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코민테른의 지시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개혁 실시해야겠지. 우리가 3월혁명 때 온건파들이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으니까 레닌 급진적인 개혁 실시합니다. 급진적으로 토지 몰수하고 산업 국유화합니다. 왜 소수의 인원들이 토지를 다 독점하고 있냐? 왜 소수의 인원들이 산업을 갖고 있냐? 이거 다 뺏어! 라고 해서 국가에서 몰수하고 국유화, 국가재산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경제가 잘 안 굴러간다.
이거 국가가 산업 구조화했더니 사람들이 뭔가 일도 잘 안 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데 라고 하니까 레닌이 여기서 사회주의를 약간 보완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거예요. 정해진 물건 이외에는 남는 것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던가 약간의 재산을 뭐 소유하게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회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장 경제 스타일을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따르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모아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레닌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련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련의 발전 이런 것보다는 독재자야.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레닌이랑 같이 뭐 혁명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되고 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원래는 개념적으로는 독재랑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국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야. 그런데 한 명의 의견을 반영한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념적으로는 사회주의랑 독재랑은 안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러시아죠. 이런 러시아에서 스탈린 같은 독재자 등장하고 중국에서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등장하고 북한에서 김씨의 패밀리 같은 독재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를 독재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추가로 생각해주면 좋겠죠. 자, 러시아 혁명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단계 세 가지로 구별을 했네요. 처음에 일단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짜르를 타도하고 싶어져 하는 여론이 늘어났다. 당시 살기 어렵다. 자유 좀 달라라고 했던 피해 일요일 사건. 그 이후에 3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짜르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나 문제는 자유주의자와 온건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전쟁도 멈추지 않았고요. 급진지 개혁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레닌이 11월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 중심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전쟁을 멈추고요. 국제공산주의 기구 만들고요. 사회주의 경제 실시해서 토지를 몰수하고 국가로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그다음에 신경제 정책으로 이걸 살짝 보완하면서 더 강력한 연방이었던 소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스탈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련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짧게 사회주의 혁명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